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결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이번 주 주말 미국에서의 잭슨 홀 컨퍼런스죠. 자, 결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가실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메리츠 증권 채권 분석의 윤여삼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구원님의 수식어는 꼭 베스트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쩜 그렇게 베스트 지위를 누리십니까? 뭐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은 예, 좀 매크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전후로 사실은 많은 변수들이 많았죠. 무역 분쟁도 있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펀더멘탈에 좀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최근에도 사실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면서 이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한 번 이런 매크로가 돈을 벌어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기저의 펀더멘털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근에 코스피 떨어지는 것만 보면 판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우려하셨는데 또 3,000선에서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에요. 왜냐하면 네. 테이퍼링이 빨라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까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더 둔화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을 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신 겁니다. 네,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여쭤볼게요. 이 네네. 댈러스 연준 총재가 갑자기 테이퍼링을 조기 안 한다라고 어젯밤에 해서 그렇죠. 갑자기 미국에서도 이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하고 뭐 기술주들이 난리가 나게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까지 온기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조기에 시작될 것이라는 걱정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 테이퍼링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올해 테이퍼링이 어느 시점이든 선언은 될 것이고 중앙은행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노이즈가 많지만 미국은 사실 최근에 민간 조사 기관이 뭐 진로우라는 기관이 조사한 미국은 그쪽이 이제 제일테를 제일 빨리 집계하는데 7월쯤 미국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올라간다. 우리나라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미국이 지금 더 핫해요. 아, 그렇군요. 이 낮춰놓은 금리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지역 연은 총재들이 8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방금 얘기하셨던 그 달라스 연은의 카플란이라는 총재 필두하에 그분이 가장 매파 성향의 위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10월 달에는 이제부터 유동성 그때부터 이제 지금 매월 천억 달러가 넘는 1,200억 달러의 막대한 유동성을 쥐어주고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줄어야 된다.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연내부터 시작해서 내년 중반쯤은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고 과반이 그와 동의하는 정도의 논조로 올라가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시장의 컨센서스는 원래 한 올해 9월에 정도의 시그널, 12월에 선언, 그리고 내년 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한 분기 정도 당겨 들어와서 9월에 아예 선언해버리고 10월부터는 줄일 수도 있겠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아이비들의 톤들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좀 녹여서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이제 수도꼭지를 좀 잠그는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 분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당기고는 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염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연초부터 이렇게 수도꼭지를 잠글 거라는 걱정들, 자산 가격들이 오른 거에 대한 염려들을 했지만 그동안은 왜 이제 목전이 왔으니까 이제 직접 물 잠그는 거 봐야지 이제 걱정해야 되겠는 거냐. 그래서 지금 민감도가 높은 거냐. 시장은 이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그런 환경들 다 반영해서 채권 시장이 먼저 민감하게 맞습니다.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9%에서 한 1.7%까지 올랐다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좋은 경기 여건이 이제 정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미국도 지금 내년까지도 뭐 4% 이상, 미국은 한 2%만 넘어도 양호한 성격인데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렇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올해 한 거의 6% 중반? 7% 가까운 성장을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탄력들은 줄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조금 걱정들 나오고 거기서 이제 유동성 환경까지 줄면 어떻게 하냐. 근데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중앙은행들이 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무엇보다 유동성을 끊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그런 환경 속에 통화 완화 쪽으로 간다 해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또 1.2%대. 네,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올 초에 우리 미국 금리 올라간다고 또 긴장했잖아요. 엄청 그랬죠. 그때 뭐 네. 또 금리가 급등하면은 뭐 위험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이동할 거고 막 이런 걱정들 하셨는데 지금은 또 미국 10년 금리 1.2%대. 그리고 미국은 가을까지 고용지표 중심으로 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까지 기대가 남아있는 정도의 경제 온기가 있기 때문에 후두꼭지를 잠그는 과정에서는 좀 소리가 삐걱삐걱 날 수는 있죠. 하지만 내년까지도 JP모건 같은 데서도 아니 올해 매월 1,200억 달러씩 해서 환산하면 1조 5천억 달러인데 내년도도 줄이는 거지 확 잠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적게는 한 반인 한 7천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 달러까지도 추가적인 유동성 증액은 있을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동성 탄력이 주니까 내년 시장이 분명히 올해보다는 걱정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테이퍼링 목전에 두고 그 노이즈를 소화하고 나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센티먼트가 안 좋았지 미국 주식 시장은 신고가에서 그렇게 많이 조정도 안 받았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들이 걱정할 단계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더 빠지는 게 걱정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한 1.2% 더 빠지면 진짜 경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죠,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좀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추이를 봐야 되고 미국도 소비 관련 지표들이 제일 좋았다가 심리들 이런 거 조금씩 망가지면서 조금 유연하게 완화적인 정책을 대응해주면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당장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내년 적어도 중반까지는 유동성에 주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은 4분기까지는 저희 기본적인 하우스뷰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 조정은 사로 진입할 수 있는 특히나 한국은 미국 쪽 이슈보다는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 변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최근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달러도 좀 안정이 되는 걸 보면 네네. 가장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그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네. 걱정을 어제 댈러스 연은 총재가 한꺼번에 다 해소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계속 매파적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시장에는 서프라이즈의 충격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분이 뭐 미국 여는 그 인사들의 막 그 정량적으로 막 점수들을 매겨주는데 예. 가장 매파 쪽에 선두에 섰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톤다운까지 했으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예정된 잭슨홀 컨퍼런스 지난해 딱 1년 전이죠. 거기서 이제 그때는 지금하고 좀 환경이 다르긴 했는데 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긴 해도 연준이 그때는 평균적인 물가 수준,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물가가 낮았으니까 목표 수준이 미국이 2%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1% 이하를 한참 하회했으니 목표 수준이 2%를 넘어간다고 해도 평균을 치면은 2% 내외 될 때까지 우리는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경거망동하지 않을 거야. 네. 라고 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 그걸 약자로 AIT라고 하거든요. 그걸 작년 잭슨홀 컨퍼런스에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좀 유의미한 걸 던져주지 않을까인데 작년에는 그 AIT라는 게 조금은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였기 때문에 시장에 공개를 하는 부담이라든지 정책적 스탠스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 긴축적인 단계에서 금융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 타운홀이라고 이제 민간 쪽에 또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통화정책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잭슨홀 컨퍼런스는 원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번에 화상회의로 하기도 하고 예. 학술적인 의미가 큽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 회의 때는 뭐 테이퍼링 관련된 직접적인 시그널이나 뭐 이런 통화정책에 충격을 줄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군요. 예, 상당 부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뻔한 얘기. 갈 수 6월 FOMC 때 예. 스탠딩 레포라고 해서 상시 레포 제도 그게 뭐냐면 미국 국채를 담보로 언제든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상시적으로 PD라든지 은행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해 줬는데 그걸 왜 했느냐? 과거에 2018년에 미국이 금리를 막 2.5%까지 막 그때 긴축했죠. 그렇게 올릴 때 단기 자금 시장이 좀 경색이 오니까 그때 뭐 단기 금리들이 한번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런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판 마련해주고 그런 교란 요인들이 없게 가게 할 거야. 여전히 연준은 신중한 부분의 통화정책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그 점검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경제가 받쳐주는 하에서 연내 테이퍼링 시점이 당겨진 거에 대해서는 걱정해야 되는데 그만큼 경기 정점 이론과 경기가 받쳐주는 환경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경성하는 부분. 네. 혹자는 정책 실패를 얘기하시는데 예. 중앙은행이 언제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 전일의 카플란 그 달라스 연은 총재 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렇죠. 예. 시장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있을 잭슨홀 컨퍼런스 우리 토요일 아침에 알게 될 텐데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이 좀 있군요. 진짜 특별한 승부처는 얘기는 없을 것이다. 예. 진짜 승부처는 9월 FOMC고요. 그렇군요. 9월 FOMC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2024년에 연방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또 통화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진일 보완,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식에서 또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기대들을 이번 8월 달부터 조금씩 적용해 가고 있고 그거 앞당기고 밑당기고 하면서 그래서 9월 FOMC에 그런 승부처가 나서 미국 금리가 위쪽으로 반응을 한다. 네. 그럼 경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그렇게 아주 민감한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10년 금리 오히려 1.5%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체력이라든지 양호한 고용 지표들 전제 하에 통화 정책이 당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렇게 해서 연내 테이퍼링 선언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유동성의 양 자체가 뭐 좀 줄어드는 속도고 내년도의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쪽이지 지금 막 당장 부러지는 쪽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되기는 하는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제가 웃는 이유가 예. 위험자산,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에 예. 투자에 탐욕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예. 사실 코로나 이후 올라온 기울기,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가는 이 상황에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이 환수하는 과정에서 진짜 민간 경제가 펀더멘탈 기준하에 잘 버티냐를 확인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건 내년도에 더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를 또 걱정해야 되거든요. 내년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탄력도들은 떨어져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신데 금융시장 종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탄력은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라. 네.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완전 100% 금리 올릴 거라고 채권시장 분들은 얘기를 하시던데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요. 운용하는 쪽에서는 네. 오히려 금리 동결이 지금 리스크예요. 어. 왜냐하면은 그 7월 달까지 하는에서도 분명히 한두 예. 차례 금리 인상, 한두 차례까지는 정상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는 미국보다 코로나 충격도 성장률에서 덜 받았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그쪽에 대한 민감도가 미국보다도 높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뉴질랜드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코로나 충격을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하고 자산 가격들 뉴질랜드는 지금 전국의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민감하잖아요. 걔네도 지금 전년 대비 3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좀 집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저금리 네. 때문에 사실은 네. 발생하고 있는 이 자산 가격에 대해서 그래서 뉴질랜드도 지난주에는 원래 금리 인상을 지금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동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우리도 지금 사실은 7월 달에 그런 시그널과 8월 첫째 주에 경제부총리께서 통화 정책 정상화 그리고 심지어는 전일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이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 정상화에 대한 언급도 전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거의 인상하는 게 맞고 실제로 채권시장 포지션들은 그렇게 대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변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는 여전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반이긴 해요. 근데 저희도 그래서 당이론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사태만 좀 진정되는 거 보고 이주열 현행하는 총재가 내년 3월까지 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이번 달에 인상을 못 하더라도 예. 그 내년 3월 임기까지는 추가 2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는 열려 있다. 영국 같은데 신규 그 델타 변이가 좀 신규 확진자가 좀 잡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봉쇄 조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요것들이 거리두기가 효과를 나타내면 그게 진정되면은 우리는 내년 1분기까지 현재 0.5%의 기준금리가 1%까지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금리 올린다고 하면은 원화가 최근에 이렇게 약한 게 맞았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그쪽 요인보다는 최근에 중국 이슈가 좀 컸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이 글로벌 유동성이었고 미국 쪽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 우리가 너무 미국만 봤지 그 옆에서 지금 건전성 회복한다고 너무 과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우리도 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뭐 엄청 보고 있죠.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가 보고 있는 가격 지표는 뭐 이건 뭐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잘 보는 쪽은 아니지만 큰 매크로판에서는 중국 금리가 중요합니다. 중국이 지금은
긴축을 구조조정을 하고 대출들을 통제하면서 규제하고, 가는데 예. 지준율은 낮춰주고 예. 전반적인 환경. 그래서 위안화가 지금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도 그 위안화 약세에 연동돼서 지금 가면서 최근에 외국인 주식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팔 때 원화 약세에 대한 배팅을 그 중국의 프락시로 보고 지금 나간 것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네. 원화가 유독 약했는데 중국이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은 통화 정책이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다시 대출을 풀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재정 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에 중국은 지방 정부 중심으로 재정 정책이 들어오면 그러면 또 채권 공급량이 중국에 늘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중국이 올해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연초 대비 금리들이 떨어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 탄력이 가장 앞서가면서 제일 빨리 죽었기 때문에 중국 금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데 걔네가 지금 바닥을 탐색하고 만약에 중국 정책이 효과를 먹으면 그러면 제일 나쁠 때가 또 반대로 역으로 좋아지는 거죠. 중국 금리가 그래서 올라야 됩니다. 그쪽이 이번 4분기에 조금 어느 정도 정책의 안전성 중국 쪽에서의 노이즈를 해소시켜주고 중국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면 네. 내년 초까지는 크게 이런 금융시장 전반적인 환경 펀더멘탈리 우려했던 분위기들은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빵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그동안 옥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미국 테이퍼링 이슈도 중요했지만 중국 증시가 지난 이틀간 좀 이제 바닥 다지고 좀 안정화되는 흐름에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또 연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시나 수출도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그쪽 부분에 대한 지표들 그러면 중국 안에서 뭘 볼 거냐 위안화를 보셔도 좋지만 그 위안화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중국 국채 금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시면 정말 마음과 몸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아주 유용한 이야기들,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채권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